1948년 그날을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수준이 있고 품격이 있어요. 이 법을 안 지켰던 배경은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은 애초에 법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멘터리, 꼬꼬멘터리의 심용환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가 이제 워낙 성황리에 방송 중인데 추가해서 우리의 식견을 넓혀주기도 하고 참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여기서 해드리는, 거기서 먼저 꼬리를 문 걸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본방에서 꼬꼬 보시고 저와 함께 또 이제 꼬꼬멘터리를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저 부른 거 맞죠? 네. 이 지난주에 우리 꼬꼬무에서는 1960년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알리고 근로기준법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신한 거를 했었던 전태일 열사와 그와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 연이어서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태일 열사가 쓰러지면서 이제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 책을 꺼내 들면서 외쳤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물어볼 꼬리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이름은 대놓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든 다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의 나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약간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던 1948년 그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엄청 토론했던 건 국호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심각했던 주제였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정말 치열하게 토론했던 게 노동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48년이니까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진짜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때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발전할 것이고 산업국가로 나아갈 건데,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가장 인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드러났던 건 이익균점권이라는 조항이 이제 헌법에 딱 들어가죠. 사기업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노동자와 이 자본가가 함께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아예 헌법에 보장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막 반발 심했을 것 같잖아요. 이야, 빨개! 뭐 이런 거 있잖아. 왼쪽이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당연한 거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48년에 대한민국을 만들던 그 첫 번째로 꿈을 꿨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수준이 있고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태일 때로 따져보더라도 제42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뿐이 아니야. 제4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지금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60, 70년대 또 거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법이 문제가 아니고 법을 안 지켰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법을 안 지켰던 배경은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은 애초에 법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뭐 제가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너무 막연해요. 막연하기 때문에 지도자주의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민주의라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가자, 이게 됐기 때문에 헌법은 좋지만 헌법을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고 본인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통치, 그리고 그러한 국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이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법이 정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의 아젠다 자체가 조국 근대화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근데 지금 발벗고 나서서 경공업을 개발시키면서 잘 먹고 잘 사자, 가자! 라고 하는데 지금 너가 지금 쉬겠다는 거야? 이런 게 용인이 안 되는 거죠. 몇 시간 작업하는지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래요. 1개월에 며칠을 쉽니까? 2일, 이틀을 쉰다는 거네요. 명절이나 뭐 이런 대목 있잖아. 그럴 때는 그마저도 휴일이 없었대.
그래서 왜 그때 이렇게까지 가혹했는가, 왜 이 당시 때 이렇게까지 분신한 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좀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말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통 드라마나 영화는 그 전태일의 어떤 죽음과 그 의미로 끝나는데 사실은 전태일만 죽었을 뿐이지 삶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미시사는 거시사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70년대 유신의 시대예요. 아, 숨도 못 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때 노동운동이 쉽지 않았고 80년대로 들어오면 이제 전두환 정권 시대니까 그때도 잘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7, 80년대 때는 이 또 노동운동도 하면서 민주화운동과 함께 연대해서 과정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요때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의 전태일로 시작된 요 노동운동의 특징은 첫째는 여성들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공업이 기반이 됐다는 것이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당시는 경공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노동운동, 사업 단위가 작고 어찌됐건 가장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이제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87년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니까 민주화가 됐잖아요. 딱 민주화가 되니까 와 하면서 7월, 8월 달에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그래서 곳곳에서 터져요. 곳곳에서 터져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같이 대규모의 이제 남성 중심의 노동 기율이 꽉 잡힌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봐요. 옛날엔 여성이었고 풀뿌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성이고 대기업 위주로 노조의 구조가 바뀌어요. 이게 장점은 고용된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강력한 노동적 요구를 하는 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약한 노동 세계가 많잖아요. 작은 사업장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또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당시에 어찌됐건 그 야권의 분열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갈라치기래요. 갈라치기가 뭐냐면 정치적 민주화는 받아들여 주겠는데 이 노동운동 이거는 노사 분규야. 사채에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때는 이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월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님들께서 월급을 팍팍 올려줬어요.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임금 상승률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노사 분규만으로 월급이 쫙 올라가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우리 아빠의 월급 봉투를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서면서 기업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인 거지, 기업 편에 안 서겠다. 그전에는 무조건 기업 편에 서서 경찰력 밀어주고 막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철저하게 친기업적으로 했다면 처음으로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 중재 역할을 해요. 이게 더 강화가 된 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 노사정위원회, 노조와 사측과 정부가 함께 테이블에 모여서 수기하는 구조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간 많이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태일의 분신한 것 때부터 따지게 되면 이게 한 30년 지난 거고,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 노동관계는 일제시대 때부터니까 근한 80년, 10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되게 속상한 건 뭐가 있냐면 그 당시가 외환위기 때예요. 이 당시에 이제 결국은 정리해고제를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자유롭게 자를 수 있게. 대신에 그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재벌 또한 개혁하겠다. 또 하나는 과감한 사회복지를 통해서 잘려도 넉넉한 삶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그 당시 원대한 목표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리해고제만 통과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이제 노동 관련 책들을 보면 전태일 때하고 비슷한 거죠.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조건도 좋아지고 사람에 대하는 문화도 좋아지고 임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례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좀 비참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전태일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소선 여사의 이야기 같은 경우들은 사실 좀 다시금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전태일이 살아있으면 지금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 코멘터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전태일 기념관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청계천에 가면 그 전태일 동상도 세워져 있어요. 기념은 하고 있는데 현실은 여전하지 않은가. 전태일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이고 우리의 맥락에 맞춰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꼬꼬멘터리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